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고 우리 강의 노트, 자, 8페이지. 자, 부동산법의 체계.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다 있는 대로 그대로 수업 들으면서 보니까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강의 노트 꼭 구입하셔갖고, 강의 노트 거기에 이제 쓸 거 간단하게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 이 부동산의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중에 한 100여 개 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6개 이 개별법을 우리가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중에 첫 번째로 공부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이 우리 공법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화살표 보듯이 이 법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부터 알아야 나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비중도 12문제. 그럼 우리 공법이 한 과목이니까 40문제인데, 자, 그 중에서 12문제니까 딱 출제 비중은 30%의 비중을 갖게 돼요. 30%. 그런데 그 비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기본 과정은 12주를 진행을 합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12주, 3달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5주를 이 법에 할애해갖고 수업을 합니다. 이 법의 내용들을 알아야 나머지 공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이제 12문제가 다 앞에서 나오죠. 우리 공법 1번부터 40번까지 시험을 본다 그러면 1번부터 12번까지가 자, 이 법의 내용 갖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1번부터 12번. 그러면 1번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막치고. 2번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맞히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자신감 뿜뿜이라고 그랬죠. 자신감 뿜뿜. 자신 있게 막 시험 풀어갖고 막 모르는 것도 맞추고 그러겠죠. 물론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자, 그런데 자, 올해 시험같이 35회 시험같이 1번 몰라요. 2번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던 자신감도 쪼그라들어 갖고는 시험 망치게 돼요. 그래서 공법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법이 이 법이 되고요.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얘는 무조건 9개, 10개 맞춰야 돼요. 9개, 10개 무조건 맞춰놔야 우리 공법에 꽈랑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맞출 수 있게끔 시험에서 물어보고요. 우리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갖고 무조건 9개 이상 반드시 맞춰야 되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거 하나씩 풀어보면 국토. 자, 국토라는 것은 전국의 토지. 자,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이제 줄여갖고 국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사람과 장소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하니까 일반법이다라고 합니다. 일반법으로서 자, 이름대로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법이다. 국토의 선계획 그리고 계획에 의거해서 후이용 또는 후개발, 선계획, 후이용,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으로서 자, 이 법은 이름대로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고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계획 파트, 이용 파트. 그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계획 파트. 그래서 시험에서도 7개, 5개 요 비중으로 계획 파트가 더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그래서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갖고 불러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하는데 자, 국토계획법도 5글자 기니까 그냥 우리 앞으로 앞 글자 2개 따갖고 그냥 이하에서는 국토법이라고 부릅니다. 국토법. 국토법. 하여튼 1년 내내 그냥 국토법 지지고 복구하는데 이름도 몰라준다.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름이 뭘까요? 제 이름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1년 동안 얼굴 보고 딱 공부할 건데 이름 정도 알아주셔야죠. 제가 이름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옆에서 시샘과 질투. 그래서 제가 이름 알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좀 알아주셔야죠. 그래서 요 법률 갖고 우리 1년 내내 지지고 복구하니까 자,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적어도 이름 정도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국토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법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요 국토법에 따라서 국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데 이용이라고 할 때는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보존하는 것. 개발하고 보존을 2글자로 이용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국토의 개발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2개 법률 갖고 공부하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국토의 적극적인 개발 체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도시개발법. 얘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쭉 절차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써 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하면은 별로 와닿는 게 없죠. 요거 신기하게 앞에 뭐만 하나 다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중전에 없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우리나라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많이 있죠. 이런 신도시를 아무데나 막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디에?
인구 얼마짜리 신도시 무슨 목적 무슨 기능을 갖는 신도시로 개발할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요. 이런 도시 신도시 개발 체계에 관해서 도시개발법 요 법률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요 사진 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분당. 야, 이제 다 알죠. 이제 분당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논밭산 이런데 일기 신도시 정해갖고 분당 신도시로 싹 개발.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의 절차에 관한 법이다. 자, 요 사진도 이제 끝이에요. 이제 언제 보겠어요? 하여튼 신도시 개발 체계. 그다음에 맨날 신도시만 개발하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서울특별시 더 이상 신도시 개발하고 그럴 넓은 땅 없죠. 그래서 낙후된 구도시적, 열악한 주거지역을 고쳐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한다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그래서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대로 해나가는지 절차로 쭉 절차로 써 있는 법이 되고요. 그러면 정비사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비는 고친다 그랬죠. 자동차 정비하듯이 고쳐주는데 낙후된 구도시나 열악한 주거지역을 고쳐가지고 다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위 우리가 재개발하고 아파트는 재건축하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을 법률 용어로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구도시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 그래서 우리 재개발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후진 동네. 요 특징은 기반시설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게 안 좋아갖고 왜 주차장 없으니까 그냥 동네마다 골목마다 차 막 대놓고 깜짝 놀란다 그랬죠. 뭐를 보고 어떻게 이 공간에 차를 이렇게 대놨을까? 그 주차 스킬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랬죠. 이런 후진 동네 이런 데 다시 개발해갖고 도로부터 기반시설부터 새로 설치하고 아파트도 짓고 이런 후진 동네 다시 개발 이게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아파트요. 아파트 단지니까 기반시설 주차장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오래된 거예요? 아파트. 그리고 옛날 아파트들은 딱 몇 층짜리? 5층짜리. 이 아파트 이름도 이 개나리 아파트라고 그랬죠. 개나리 아파트, 목련 아파트 이름도 이렇게 참 좋았는데 요새는 다 영어로 쓰고요. 아무튼 옛날에 이거 5층짜리 아파트 지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하여튼 6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의무가 돼요. 의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런 거 설치 안 하려고 그냥 5층짜리 아파트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년, 40년 오래돼갖고 흉물처럼 이게 철근 콘크리트 자체가 무너지고 그럴 우려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설비 이런 게 노화돼갖고 후진 아파트죠. 그래서 이런 오래된 아파트 요것만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는다. 이게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사업. 자, 이런 사업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무슨 사업이라고요?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죠. 막 지어내요. 막 지어낸다. 자, 아무튼 정비 사업의 절차법. 그래서 신도시 개발 체계, 구도시 재개발 체계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개발 체계에 관해서 요 두 개 법 갖고 공부를 하고요. 도시개발법은 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법 이렇게 뒤에만 따갖고 저 개발법은 무슨 사업이고 개발사업, 정비법은 무슨 사업이고 정비사업의 절차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체계하고 이제 대비되었고 이제 소극적으로 보존하는 이 보존에 관해서 공부하는 법이 농지법. 그럼 이 농지법은 말 그대로 농지는 뭐 하는 땅이냐? 농사지을 땅, 농사짓는 농지, 논밭, 과수원, 농지에 관한 법인데 우리 농지라는 것은 일단 농사짓는 땅이니까 아무나 소유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농사도 안 지으면서 저 시골에 농지 갖고 있다. 그거 뭐라 그래요? 투기라고 그러죠. 투기. 그래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합니다. 그거를 경자유전의 대원칙이라고 그래. 경자유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개하실 때 토지 중개, 농지 같은 거 중개 많이 해요. 농지증 같은 거 발급받고 해야 되는데 농사도 안 지을 사람한테 농지 중개해갖고 취득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걸 해야 돈 번다고 그랬죠. 법대로 하면은 돈 못 벌어요. 아무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잘 배우시고. 그래서 아무튼 농지는 소유하는 것부터 규제합니다. 아무나 소유 못하게 농사지을 사람. 그리고 농지라는 땅, 논밭 이런 데 막 건물 짓고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철저하게 뭐 하는 것이냐. 보존하면서 농사지을 땅. 이게 식량 안보라고 그랬죠. 식량의 최소한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지는 절대 개발하는 땅이 아니고 보전. 그럼 보전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 개발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전벽해라고 그러죠. 신도시 개발해버리니까 도시가 그냥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전벽해. 그래서 이 개발 체계는 적극적이라서 출제 비중도 큽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개발법 6개, 정비법 6개.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국토법 12개 풀고 이어갖고 개발법 6개, 정비법 6개. 순서대로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요거는 한번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냥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보전이라는 것은 뭐 적극적으로 뭐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냥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 그러니까 논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농지법 몇 문제 나오냐? 2문제. 그것도 제일 끝에 공법 39번, 40번. 딱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1교시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시험 먼저 보는 거예요. 딱 시험지 딱 감독관이 시험 볼 때 혹시 시험 보신 분 계세요?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이제 쫙 돌아다니면서 시험지 나눠주죠. 그리고 시간 되기 전까지는 덮어두라고 그래. 덮어두라고. 풀지 말라고. 그런데 딱 덮어두면 보이는 게 뭐냐? 농지법. 여기 맨 뒤에 있어갖고 2문제가 딱 보여. 그래서 눈으로 싹 풀어보는데 둘 다 몰라. 그러면 또 작살났다. 야, 이거 또 만만치가 않겠구나 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자, 여태까지 농지법 보면 자,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는 그냥 수업만 잘 들어도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한 문제는 또 까다롭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는 나중에 농지법을 마스터하겠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2문제, 그 중에서 한 문제는 못 맞히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요 한 문제는 수업만 잘 들어도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업도 안 듣는다. 그래서 2문제니까 농지법 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시고 책가방 싸고 다 그냥 못 볼 걸 봤다 막 다 도망가시고 저 혼자 한 2명 3명 놓고 쓸쓸히 수업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공법에서 2문제고 중개사법에서도 한 2문제 10점이에요. 10점. 근데 공법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한 문제 쉽게 한 문제 어렵게. 그러면 한 문제는 풀어갖고 맞히고 한 문제는 몇 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5번 찍으면 맞힌다 그랬죠. 5번 찍으면.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20회부터 35회 이게 16회요. 16번 농지법 2개니까 32문제 나왔죠. 32문제 중에서 15개가 5번이 정답이었어요. 거의 50% 이상. 그래서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그냥 5번 갖다 찍으면 맞는다. 그래서 농지법은 한 문제 풀어갖고 맞히고 한 문제는 5번 갖다 찍어. 이렇게 하는데 자, 올해 35회 시험은 2개가 다 어려웠어요. 2개가 다 어렵게 그냥 기본서에도 없는 거. 그러니까 다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찍으면 된다? 5번. 그럼 5번 올해 둘 중에서 하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39번 5번 정답이어갖고 하여튼 5번 갖다 찍었으면 몰라도 그냥 한 문제는 맞췄어요. 근데 내년도에 또 그냥 농지법 공부 안 하고 5번 2개 다 찍어놓고 5번 안 나왔다. 저한테 쌍욕을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찍는 건 항상 자기 책임. 저는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5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 문제는 풀어갖고 맞히고 한 문제는 그냥 5번 갖다 찍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4개 법률.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요 4개가 토지공법이라고 해서 4개 법률에서 26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면은 건물도 있죠. 건물에 관한 공법으로서 2개. 건축법, 주택법. 자, 요 2개 법률을 또 공부를 합니다. 자, 건축법은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그러죠.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자,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요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서 뭐부터 받아야 되냐? 건축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가 있다. 무허가로 건물 건축하면은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세게. 도시지역에서 무허가로 건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엄청 세게 처벌합니다. 그럼 이유는 왜 건물 함부로 못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건물 건축하지 마라. 허가부터 받아야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이유는 이 건물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 그랬죠. 우리가 맨날 위험하니까 위험성을 모르는데요. 건물 무너져 버렸다. 그 피해가 엄청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축법이 기준이 대폭적으로 강화된 게 삼풍백화점 붕괴 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갖고 400명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건물 짓지 말고 이 건축법에 규정하는 안전기준 이런 거에 맞을 때만 허가내줘갖고 적법하게 안전하게 건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에서 건물이라고 할 때는 다 돼요. 모든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 주택, 상업용 건물, 상가, 공업용 건물, 공장
뭐 호텔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하여튼 어떤 건물이든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법이 건물공법의 일반법으로서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라고 그래요. 일단 토지공법의 일반법 가장 기본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이거죠. 국토법.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건물 짓는 거죠. 건물 건축에 하는 일반법인 건축법.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 저번 주에 봤네요. 주택이라고 할 때도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눠져요. 공동주택에는 4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있죠. 우리 아파트 하는데 뭘 아파트라고 그럴까요?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되면 그 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르죠. 이제 공법을 공부하고 그러면은 아파트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래서 아파트가 뭔지 이런 것들 이제 정확하게 법적으로 또 얘기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요. 이런 주택이 뭐고 상가가 뭐고 공장이 뭐고 건물이 뭔지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할 때도 건물 새로 짓는 거 신축만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더 짓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중축. 다시 짓는 게 개축이나 재축 또는 이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할 때는 요 2개 국토법, 건축법 이 2개 법의 기본 개념을 잡고 있어야 나머지를 공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공법에서는 요 2개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국토법, 건축법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도 우리 의식주의 하나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건물이 뭐겠어요? 주택.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주택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택법은 이 주거용 건물, 주택을 건설합니다. 건설, 그리고 건설한 주택을 공급, 그리고 리모델링, 자 이런 것들 규정하는 법인데요. 그러면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뭐 하는 거냐? 건설.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 주택법은 건설. 자 그럼 다 집 짓는 건데 건축, 건설 용어를 구분해 갖고 썼습니다. 자 우리 건축하고 건설하고는 다른 말이라는 거죠. 자 건축은 내 집 하나 짓는 거고 건설은 남의 집 짓는 거예요. 건설은 집단적으로 짓는다 그랬죠. 집단적. 자, 주택을 집단적으로 짓는 것을 건설. 자 여기서 집단적이라고 할 때는 기존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적어도 30호 30세대 이상 주택을 집단적으로 지을 때는 건설. 그때부터 주택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29세대 이하의 주택을 짓겠다. 그거는 뭐 한다 그래요? 건축. 그거는 그냥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그래서 주택법은 아무 때나 집 짓는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고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지을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법이 됩니다. 그럼 이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 가겠죠. 건설한 주택, 아파트를 우리는 공급, 분양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 파트는 철저하게 뭐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투기 규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주택 실소유자, 이런 무주택 서민들이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 공급 파트는 철저하게 투기 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전매 제한 또는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지정해갖고 철저하게 아파트 투기를 규제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 건물공법으로서 둘 다 7개씩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보면 아실 건데 이 건축법이 주택법보다 훨씬 더 큰 법입니다. 일반법이니까 내용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7개씩이 출제가 돼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중개대상물의 대표가 뭐다? 주택. 뭐 아파트 중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택법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똑같이 7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히 우리 공법에 일단 6개 법이죠. 6개 법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국토법이라고 그랬죠. 다음이 건축법, 다음이 뭐겠어요? 주택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6개다 보니까 분량이 제일 많다. 맨날 내용이 제일 많다고 막 욕을 하면서 공부는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요 3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일단 3개. 국토법, 건축법, 주택법. 이 3개 법률만 공부해도 다 60점. 뭐 이거 비중 보면 12개, 7개니까 60점 넘어가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3개 법률 확실하게 공부하셔갖고 여기서 꽈락 점수 이상을 맞아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법, 건축법, 주택법 당연히 출제 비중이 큰 거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건물공법 합쳐갖고 이제 14개, 7개,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법률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률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법률하고 뭐까지? 대통령령, 시행령까지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성문법의 위계질서로서 가장 근본 규범, 최고 규범이 헌법입니다. 우리 부동산법에서 배우는 6개 법도 다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기초 상식이에요. 헌법 몇 조라고 그랬을까? 헌법 23조가 우리 부동산법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라고 하죠. 자, 우리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자, 8페이지. 자, 8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 법규범의 위계질서라고 해서 가로 1번의 헌법, 그 헌법 23조 1항,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그래요. 1항에 보면은 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하죠. 사유재산제 인정. 그런데 돈 많다고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뭘로 정해라? 법률. 그 헌법 23조 1항에 따라서 부동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그거를 정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동그라미 2번, 그 2항은 뭐 좋은 얘기고요. 3항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자, 공공 필요가 있을 때는 국민의 재산권을 뭐 할 수 있대요? 수용.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다.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또 제한할 수도 있어요. 수용, 사용, 제한. 이거 할 때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되는데 다 뭘로 해야 된다? 법률로 하도록 합니다. 법률. 그래서 이 헌법 23조에 따라서 이 부동산법에서 배우는 법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규범을 법률이라고 하는데, 형식적 의미에서 우리 법률이란 형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서명해서 공포, 요 절차로 만들어지는 법규범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제정, 고치는 것을 개정. 그래서 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국회에서 의견.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서명해서 공포. 이 절차로 만들어지는 법규범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을 만들든 바꾸든 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국회 의결, 대통령의 서명 공포 절차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어렵게 국회에서 의결해도 대통령이 맨날 거부권 행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만들고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 정한다고 그랬어요. 핵심. 그리고 이 국회가 만든 법을 우리 국민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 이하 행정부가 집행을 하죠. 그래서 이 행정부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하는 법규범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특히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하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다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 법률을 시행하게 한 명령, 시행령.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만 공부하면은 딱 핵심만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살을 붙이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법률별로 국토법이고 국토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법률마다 대통령령, 요 시행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6개 법률, 6개 시행령 합쳐갖고 일단 12개가 돼요. 12개 법령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그래요. 또 부령이라고 해서,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러죠. 국토부령. 이런 부령을 이제 시행 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 규칙.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세칙이라고 그래요. 뭐 서식이라든지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은 각 부의 장관이 명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요. 이런 부령을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자, 우리 하나의 법을 공부할 때는 이 법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법의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 법령칙이라고 그래요. 법령칙, 삼일체, 이거를 다 봐야 그 하나의 법을 온전하게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6개 법률별로 시행 규칙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가 있으니까, 그럼 6개 법률에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 규칙이 있으니까 6 곱하기 3. 그래서 총 몇 개가 돼요? 18. 또 6 나오는 거죠. 아주 귀신 같아요. 그래서
시행 규칙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시행 규칙까지는 안 갑니다. 시행 규칙까지 가서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끝도. 그래서 그냥 법률하고 시행령, 법령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이게 시행 규칙이 또 우리 시험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올해 35회 때 시행 규칙에서 4문제 나왔어요. 4문제. 그럼 그 4문제 이 지엽적인 거 이런 거 다 기본소에 있지도 않은 거 이런 거 물어봤다는 것은 맞히라고 낸 문제가 아니죠. 그럼 무조건 또 틀리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라면 돼요. 신의 가호를. 그래서 나는 또 신이 버린 자식이다. 그러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시행 규칙까지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법령 12개 법령을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정하는 자치규범. 서울특별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이 조례는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법령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법령이니까 가장 분량이 방대합니다. 솔직히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합친 게 공법이에요. 그 정도로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기출문제 올해 3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올해 기출문제 공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이제 상, 중, 하에서 법률별로 난이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난이도 상인 문제가 자, 맨 밑에 합기만 봐요. 16개. 그럼 이 난이도 상인 문제 이거는 맞히라고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킬러 문제라고 그러죠. 킬러 문제.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고 맞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 상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상인 게 지금 올해 35회 시험에 16개죠. 16개면은 딱 몇 점일까요? 이게 40점. 그러니까 올해 공법은 40점 제끼고 가는 거예요. 제끼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기본소에도 없는 거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맞힐 거예요. 그래서 제끼고 가는 거고, 그래서 난이도 중하 이게 우리가 1년 내내 지지고 볶고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이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매 1년 내내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이 중요한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게 난이도 중이라 그래. 조금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쉬운 거는 난이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중, 중요한 것 중에서 쉬운 게 하. 그래서 이 중, 하짜리 이걸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법은 아는 거를 실수하고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래서 이 중하고 하짜리 이거 합치니까 딱 24개죠. 이게 딱 몇 점이냐? 60점. 60점. 그래서 올해 35회 공법은 만점이 60점입니다. 60점. 그리고 특히 난이도 하짜리 이거는 뭐 쉬운 거 그냥 쉬운 거 공법 냄새만 맡아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몇 개밖에 안 돼요? 13개.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춰도 그냥 꽈락입니다. 그러면 이 중짜리에서 한 3문제, 4문제를 더 맞춰야 꽈락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맨날 쉬운 것만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것들은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꽈락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35회 시험에서는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공법에 꽈락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 그런데 이것도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또 낯빛이 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작년 34회. 작년 문제는 역시 똑같이 상중하를 구분해 봤을 때 난이도 상인 문제가 12개. 이거 못 맞춘다 그랬죠? 낸 사람한테 네가 안 맞춰. 욕 나오는 거야. 하여튼 당신이 한번 맞춰봐. 못 맞춰. 그래서 상인계 12개. 나머지 중 하짜리가 28개. 28개. 몇 점이냐? 70점. 그래서 작년에는 공법의 만점이 70점이었어요. 70점. 그래서 상짜리가 4문제가 줄어갖고 12개. 그리고 요 난이도 하짜리 이거 공부만 하면 다 맞춘다 그랬죠? 16개. 그럼 이것만 다 맞춰도 몇 점이요? 40점. 그러니까 작년 34회 시험에서는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 없어요. 그거는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진짜 공부 안 한 거고 꽈락은 다 넘어갔어요. 꽈락은 다 넘어갔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평균 점수가 안 돼갖고. 우리 이제 2차 1교시 하면은 중개사법하고 공법 이렇게 2차 1교시가 중개사법 40개, 공법 40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이 두 과목이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그래서 저 작년 아직 해가 안 바뀌어 갖고 작년이죠. 34회. 작년에는 공법이 쉬웠어요. 공법이 쉽게 나온 대신 뭐가 어려웠다? 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어려워갖고 공법에 꽈락은 넘어갔는데 평균 점수 60점이 안 돼갖고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 어려웠다 그랬죠? 그럼 뭐가 쉬웠을까?
중개사법이. 그래서 중개사법이 무조건 뭐 70, 80 다 맞는 거예요. 70. 그래서 공법은 꽈락만 넘어갔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꽈락을 맞아갖고 떨어진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하여튼 요 공법이 그러면 이제 자, 작년은 공법이 쉬웠고 올해는 공법이 어려웠고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볼 내년도는 공법이 쉽다. 희망의 빛이 보이죠? 대신 뭐가 어렵다? 중개사법 어렵게 나올 거니까 중개사법 확실하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중개사법. 그래서 중개사법 얘는 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70점 다 맞아요. 이거 뭐 국어 싸움 하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국어 뭐 토시 하나 바꿔놓고 그 찾는 거 그런 연습하는 거니까 중개사법은 쉽든 어렵든 70점은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법 70점 맞았다. 공법은 몇 점은 맞아주면 돼요? 50점만 맞아주면 평균 60 그냥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 아니에요.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 절대평가니까 중개사법에 70 맞으면 공법은 50점만 맞으면 그냥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공시세법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다 60점 넘어가요. 다 60점 넘어가는 그런 시험이니까 2차에서는 요게 공법이 관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 욕심 부려갖고 공부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뭐 표정 보면 욕심도 안 부려요. 아무튼 욕심 부려갖고 막 공법을 70점, 80점 맞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1차 과목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죠. 민법 공부하는데 거의 반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열심히 공부하시고 2차 공법 너무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50점 맞으면 된다. 50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50점은 어떻게 하면 맞는 거예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가면 돼요. 끝까지 이렇게 가면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야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야. 한 개 맞고 두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세 개 틀리고 쭉 틀리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은 이 시험지에 비 오는 거 있죠. 비 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법이에요. 비 옵니다. 비. 그래서 공법 이렇게 욕심부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마디로 공법 40문제 중에서 몇 개 틀려도 합격하는 거냐? 20개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20개. 20개 틀려도 되고 그냥 20개만 맞춰도 다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공법에 너무 부담 갖고 어려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댐벼야 이게 확실하게 자기 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법에 공포를 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분석해 보니까 우리 이제 박스형 문제 8개인데 이 박스형 문제가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난이도 극상이에요, 극상. 가장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라고 그래요.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딱 지문 3개 줘요. 지문 3개 주고 옳은 거 모두 골라라. 틀린 거 모두 골라라. 그래서 지문 1번이 기역, 2번이 니은, 3번이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맞히는 거 아주 염장 질르는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이 3개 지문을 꼭 한 개나 두 개는 꼭 어려운 거 딱 껴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이냐, 니은이냐, 기역, 니은이냐 아주 그냥 염장 질르는 제일 어려운 문제. 이게 대부분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게 올해는 이제 8개 나왔어요. 이거 뭐 난이도 다 상짜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잘 찍고 뭐 하면 된다고요? 신의 가호를 바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요 단답식 그리고 숫자형 이런 게 이제 운전면허 시험 같이 그냥 딱 보면 1초짜리 게임 나오는 이런 것들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합쳐갖고 몇 개 나왔냐? 8개. 다 합쳐도 20개, 20점밖에 안 돼. 20점. 그래서 단답식 문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죠. 딱 보면 그냥 답 나오는 거. 자, 우리 국토법 첫 번째 국토법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개발진흥지구는 지금 뭐 5년 연장 기출입니다. 맨날 나오는 용도 지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름대로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구가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무슨 기능으로 개발할지에 따라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주, 산, 관, 복, 특 5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악을 쳤다 갖고 우리가 외울 건데요. 주, 산, 관, 복, 특 처음 할 때는 별로 입에 잘 안 붙죠. 그런데 이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한 번 할까, 10번 할까, 100번 할까, 1000번 할까 1000번, 10,000번 합니다. 주산, 관복특. 근데 나중에는 입에 쫙쫙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산, 관복특 아닌 게 뭐예요? 또 순서 또 섞어놨는데 이거 해당사 없죠. 중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보면 그냥 1초짜리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니까 꽈락 나오는 거예요. 꽈락.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런 거는 무조건. 그 다음에 또 숫자.
주택법에서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요건에 관한 규정인데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이렇게 숫자 외워갖고 맞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수직 중축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위로 그냥 무진장 올라갔다 그냥 무너집니다. 하중을 못 버텨갖고 무너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은 최대 몇 개층까지만 인정하는 거냐? 3개층. 그것도 기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은 2개층까지만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은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숫자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 건데 이것도 필요 없고 15, 3 요것만 알아도 그냥 3번 답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역시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만 1초짜리 게임이요. 특히 우리 리모델링 할 때는 숫자가 대부분 15라고 그랬어요. 15. 왜 15일까? 15. 이렇게 보니까 뭐야? 그래서 15 뒤집으면은 리자 써 있으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은 일단 숫자가 15 아니면 3이다. 1년 내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5 아니면 3. 15 나오는 거 앞에 3번 아니면 4번 두 개밖에 없죠. 그것만 알아도 50% 게임입니다. 50%. 그래서 15, 3 이런 거 그냥 맞히라고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숫자형 문제 또 단답식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난이도 하짜리. 이런 거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게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이런 난이도 하짜리 쉬운 거 이게 8개밖에 안 나요. 그러면 나머지 8개를 더 맞춰야 꽈락 넘어간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공법의 일반적인 문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대부분이요. 22개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자, 우리 국토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줄여갖고 시설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 문제 중에서 옳은 것 찾는 거, 틀린 것 찾는 거 크게 두 가지 있죠. 옳은 것 찾는 거하고 틀린 것 찾는 거는 뭐가 더 어려운 걸까요? 옳은 것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틀린 거를 찾아내는 싸움이요. 틀린 거. 이 지문에서 뭐가 틀렸느냐 그걸 찾아내는 싸움인데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1개만 틀린 거죠. 그러니까 1개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가 틀린 거고 1개만 맞는 거죠. 그럼 4개 틀린 거를 4개를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옳은 거 찾는 게 4배가 더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더 어려운 유형이요. 그래서 이 작년에는 또 옳은 거 찾는 게 훨씬 많이 나왔어요. 훨씬 많이 나왔고 하여튼 여러모로 그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시험이 어려웠는데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이 중에서 4개가 틀렸고 하나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찾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지금 쭉 써 있는 것도 읽어봐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읽어봤자 뭐 와닿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읽어갖고 해석을 해서 뭐가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가 거의 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그냥 생소한 초보자가 읽어봤을 때는 뭔 말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절대 단순 암기 이런 거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 이거 뭐 정답 자체는 쉬운 지문이라서 얘는 난이도 중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요. 자,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국토법에서 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요 택지개발지구는 소위 뭐냐? 신도시입니다. 우리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였을까? 판교 택지개발지구. 그럼 판교 뭐라 그래요? 판교 신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다 신도시 개념인데요. 자, 그럼 택지개발지구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자, 여기 맞는 질문인데요. 우리 공동구라는 게 기반시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도 제일 잘 물어봐요. 그래서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 있죠. 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큰 터널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공동구에서 제일 나오는 질문이 요거죠. 요거는 우리 시험에 한 10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동구 할 때 동그라미가 몇 개요? 2개. 그러니까 2개. 200만. 그래서 200만 초과할 때는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다 이게 암기법도 있잖아요. 귀신 같아요. 막 별도로 막 애우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몇 번만 보면은 자동적으로 연상될 수 있게끔. 자, 공동 동그라미 2개니까 얼마라고요? 200만 초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럼 맞는 지문. 그래서 나머지는 만만치 않은데 3번 지문은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중밖에 안 돼. 이런 거 맞춰야 돼요. 그래야 60점 이상 합격 점수 60점도 필요 없고 50점 나오는 거예요. 50점.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는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단순 암기해 갖고 우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특히 요령 부려갖고 지금부터 그냥 요령 부려갖고 뭐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 코드 몇 개 외우고 숫자 몇 개 외우고 뭐 그거 해갖고는 다 꽈락이요. 꽈락. 그래서 절대 단순 암기 요령 부려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처음부터 하나씩 확실하게 해야 확실하게 합격 점수 맞아갖고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용어부터 공부합니다. 이 법에 쓰는 말, 법률 용어. 그 다음 용어를 알아야 말을 알아야 내용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이 용어하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 공부하니까 하나씩 나무를 본다 그래요. 그런데 요 열심히 용어하고 내용만 봤다. 그럼 막상 시험 문제에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면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어 내용을 처음 공부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뭐까지 봐야 되냐? 체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체계를 알아야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어갖고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체계를 숲을 본다 그래요. 숲. 그래서 용어, 내용, 체계. 자, 여기까지가 이론 공부입니다. 이론 공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이론 공부의 완성이 뭐가 되는 거냐? 체계.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체계도 있죠. 그게 이론의 완성인 체계도 4번 보면은 다 합격하는 거예요. 다 합격. 그래서 용어, 내용, 체계 요 순서대로 열심히 이론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론 공부 열심히 한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문제 풀어갖고 좀 전같이 문제를 풀어서 틀린 거 지워내고 맞는 거 정답을 맞춰갖고 60점 이상 합격. 이걸 우리가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무슨 교양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힐링 받고 그러는 거 아니죠. 공부해보시면 아는데 이 공부가 건강에 엄청 해롭습니다. 담배보다도 더 해로워요. 아주 건강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뭐 힐링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5월달 이후부터 문제 그냥 엄청나게 푸실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풀어봤던 문제 택도 없어요. 그거보다 몇 배 되는 문제 아주 토 나올 때까지 계속. 그래서 한 3번 정도, 오바이트 한 3번 하면 이제 합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 없이 문제 풀어보실 건데, 그럼 요런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용어. 근데 우리 공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게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어렵다.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또 길어요. 그래서 이 용어부터 잘 안 돼요. 용어부터. 그러니까 용어부터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요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여기 우리 국토법에서 배우는 제도인데요. 얘는 우리 시험에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읽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읽어봤자 뭐 와닿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없으면 소련말이라고 그랬죠. 그 소련말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는 그나마 짧은 거 8글자밖에 안 되죠. 우리 긴 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단 용어부터 하나씩 풀어갖고 용어부터 잡아야 돼요. 용어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그럼 오늘 혹시 의욕이 넘쳐갖고 공법 기본서 보고 예습해 오신 분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자, 예습 안 돼요. 이게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 그래서 이게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예습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쓸데없이 예습하고 시간 뺏기고 그럴 이유 없이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복습도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본서 들어갈 건데 기본서 혼자 읽어보려고 그러면 절대 안 읽혀요.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니까 지금 처음 할 때는 수업을 많이 들어갖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뭐 책도 읽어보고 문제도 풀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 이제 요게 또 뭐냐 또 지금 호기심의 눈초리로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뭐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한 논점이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나씩 이제 풀어보면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자, 여기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이 반자가 갖출 반자라고 그래요. 그럼 주민들, 시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소위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인프라라고 그러죠. 인프라.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법률 용어로 기반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이라는 말은 우리 전 시간에 들어봤네요. 부담. 얼굴이 부담된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부담이 뭐였어요? 의무부가.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자, 요거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것들. 그럼 신개발지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죠? 아파트 짓는 거 다 새로 개발하는 거죠? 그럼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딸랑 지어놓고 끝! 입주하세요? 그럼 입주자들 입주해갖고 생활 못해요?
그 도로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고 특히 애들 다닐 학교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새로 짓고 하는 신개발지는 다 의무적으로 요게 지정이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으면서 뭐까지 더 설치해라.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학교 다 설치해줘라. 이런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합니다. 일단 이 용어라는 것부터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그럼 얘를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 어디다 지정하는지, 지정하는 대상, 어떤 절차로 지정하는지 절차, 지정하면 효과, 내용들을 들어가서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계속 튀어나오는 거니까 일단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용어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시험 올해 35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용어 갖고 물어본 문제가 몇 문제였을까? 7문제 나왔어요. 7문제.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용어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용어는 절대 한 번 들어갖고 될 수가 없어요. 제 수업하면서 제가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떠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도 그냥 공법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오셔갖고 제 여기 옆에 이제 교수실에 있으면 질문을 절대 안 해요. 왜요? 질문하러 오셔갖고 고시기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용어부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자꾸 떠들어 보시라고 질문 엄청 할 거예요. 그럼 질문 엄청 할 건데 그냥 꿍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침묵은 금이 아니고 침묵은 뭐라 그랬어요? 똥이라 그랬죠. 침묵은 똥이다. 자꾸 틀려도 관계. 아니 제가 뭐 물어봐서 틀린다고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안 그러니까 하여튼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써봐야 돼요. 이 말부터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명확한 규제니까 이 명확한 규제를 어려운 말로 쓰는 게 공법. 그래서 이 용어부터 잡으면은 내용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대한 분량. 제일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 시험에 우리 12개 법령을 공부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미출이라고 그러죠. 출제가 안 된 거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 뭐 필요 없고 출제도 안 하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기출이라고 그러죠. 그럼 기출 이게 중요한 건데 기출 문제가 다 중요한 걸까요? 좀 전에 봤듯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뭐 올해 시험은 16개나 나왔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 중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 그거를 빈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기출 문제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 중에서도 매년 나오는 거 이런 거 매년 나오는 거 이걸 빈출이라고 그래요. 이걸 확실하게 공부해갖고 우리 공법은 안 배운 거를 틀려갖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배운 거를 실수해갖고 틀려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50점, 60점 맞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12개 법령에서 뭐가 맨날 나오는 빈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즉 수업을 할 때 제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한 내용만 집중해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절대 욕심부려갖고 나는 다 해야지 다 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 그래서 이 빈출 내용, 수업하는 내용 그것만 확실하게 집중해갖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끝까지 공부하면 합격한다. 끝까지. 그래서 커리큘럼대로 끝까지 공부하시면 합격해요. 이게 1년 거의 1년 되는 긴 과정입니다. 그래서 긴 여정 동안 끝까지. 그래서 우리 이제 11월 달에 기초 입문했으니까 이거 끝났고 자 공법은 요거부터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본 이론 과정이 12월부터 2월 이게 3달 동안 12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12주. 기본서 가지고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부터 처음 하시는데 어려운 거까지 들어가 버렸다. 다음 주에 반이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 용어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갖고 그거 하는데도 공법은 거의 3달 꽉 채웁니다. 그래서 3달 동안 기본 이론, 기본서 가지고 수업하고요. 근데 요 기본서 갖고 이제 수업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있죠. 그거를 이제 3, 4월 달에 요약 과정이 갖고 심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요 2달 동안 요약집 가지고 정리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재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뭐가 더 중요한 걸까?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는 뭐를 항상 끼고 공부를 하겠어요? 이거요. 기본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약집이 핵심이에요. 말이 요약집이지 요약집이 우리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한마디로 필수 교재가 되는 거예요. 요약집.
그래서 요 기본서는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안 나온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본서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기본서. 그러니까 두껍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거 빼고 나온 것만 딱 써놓은 게 요약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기본서는 그냥 참고서 같은 개념. 주된 교재는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가지고 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용어 내용 한 거 반복하고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론 과정에서는 가장 높게 수업합니다. 높게 수업. 그래서 단계별로 점점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가갖고 이제 요약 과정까지 이론 쭉 공부하고요. 이때 이제 체계도까지 싹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 공부한 목적은 문제 푸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기출문제 과정 해갖고 기출문제집 갖고 5월달, 6월달 2달 동안 또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합니다. 일단 기출문제라는 것은 왜 우리가 풀어보는 걸까? 지피지기라고 그랬죠.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거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 시험은 문제 은행이 아니죠. 그냥 문제 은행식 운전면허 같이 문제 맘들어 놓고 거기서 뭐 20개 뽑아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매년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새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예상 문제집 해갖고 우리 시험에 나오게끔 변형해서 써놓은 게 예상 문제집입니다. 근데 예상 문제집도 거의 기출문제를 조금만 바꿔놓은 거지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집, 예상 문제집이 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기출문제는 베이스고 요걸 풀어야 돼요. 예상문제집.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예상문제집에서 60% 이상 그대로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많긴 많아요. 한 4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상문제집 있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7, 8월까지가 정규과정이라고 그래. 정규과정. 이제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정규. 그 다음에 이제 9월달부터 마무리 과정. 그럼 마무리 9월달, 10월달 이 마무리 특강 백선하고 동영무사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려고 앞에 과정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9월달 10월달 돼갖고 9월달 돼서 야 내가 이제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했으니까 나 혼자 해야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막 절에 들어 절은 제발 가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템플스테이도 아니고. 그래서 절이나 고시원 가서 혼자 공부해야지. 이 9월달에 사라지니까 합격자에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강남에 올해 35회 때 마지막까지 같이 공부하신 분이 한 50분 정도 돼요. 50분. 그 중에서 42명인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때 자, 이게 이제 점수라고 그래요. 이게 점수고, 자, 요게 이제 시험날, 디데이라고 하죠. 내년도 10월 25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볼 거예요. 그럼 지금 12월 달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공부하면서 수업 두고 공부하면서 점수가 이렇게 실력이 올라갈까요? 절대 이렇게 안 올라가요. 어떤 시험이든 다 똑같아요. 시험 보기 한 2달 전까지는 밑바닥 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6월 달, 7월 달에 막 이제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 비극점 점수가 나요. 27.5점. 꽈당. 야,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점수 안 맞아봤는데 그런데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콩나물 시루에 물 쏟아붓듯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쫙 시험 보기 한 2달 전까지 계속 이렇게 가요. 점수가. 그래서 막 이때 막 슬럼프도 오고 자괴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9월달, 10월달 이때부터 우리 마무리 특강 백선 하죠. 백선. 이 백선을 2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백선. 그리고 특히 공법은 백선이 100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빈출 지문을 논점별로 족보로 만드는 겁니다. 족보. 그래서 이 논점이 하나가 있으면 지문이 15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5개 정도 돼요. 그래서 뭐 광역도시계획이다 지문 15개, 도시공 기본계획이다 15개. 여태까지 빈출로 나왔던 지문을 족보식으로 싹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해 35회가 어려웠어도 여기서 60점 다 맞았어요. 여기서 백선. 그래서 우리 합격자들 얘기하는 두 번째가 요거예요. 백선. 백선 한 3번 풀어보니까 다 합격 점수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체계도하고 백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 이제 딱 예를 들어갖고,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이건 도시군계획 시설 있죠? 요거 매년 나오는 빈출 파트인데, 이거를
여태까지 빈출 지문들을 모아놓으니까 한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15개. 그럼 15개 지문 있는데 1, 2, 3, 4, 5 요렇게 조합해갖고 물으면 틀리고 5, 6, 7, 8, 9 요렇게 조합해갖고 물으면 또 틀리고 하여튼 요렇게 조합해서 물으면 틀리고 저렇게 조합해서 물으면 틀리고 그러니까 15개를 한 방에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도시군계획 시설 파트는 물어보면 다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빈출 지문들을 싹 모아놓은 게 백선이니까 이게 말이 100문제지 실질적으로는 한 250문제, 300문제가량 됩니다. 여기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다 지금 과정들을 진행한 건데 그럼 이거 백선 풀 때 이거 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토 나온다. 그래서 오바이트 한 3번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선 한 3번 정도 풀면 다 합격해. 무조건 합격.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백선 던져드리고 이것만 딸딸딸 외우면 합격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문제 뭔 말인지 자체를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그래서 백선 갖고 2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반복하죠. 또 동형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로 시험 보는 건데 4주 동안 과목별로 4주 동안 4번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매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9월 달부터 점수가 비약적으로 올라가요. 비약적으로. 그래서 딱 시험의 합격 점수 60점. 이거를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갖고 막판에 기하급수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딱 합격. 그리고 시험 딱 끝난 다음에 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맞췄지? 신기한데 합격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점수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합격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요한 거 있다 그랬죠? 우리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 이것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다. 그럼 난이도 쉬운 거 요거는 난이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 어려운 거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맨날 요거 쉬운 것만 요령부려 갖고 쉬운 것만 어디서 뭐 컴팩트 강의다 뭐 이런 거 그냥 발췌식으로 그런 것만 맨날 하니까 막판에 치고 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반복을 아무리 해도 꼭 안타깝게 2개, 3개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1년, 2년, 3년 장수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그렇게 요령 부려갖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은 막판에 점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영모사 1주차까지는 막 40점, 50점 맞다가 막판에 쫙 치고 올라가고 시험에 다 합격시켜드려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 이제 합격생 중에서 이 친구가 작년에 같이 강남에서 공부했던 분인 친구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동차 포기하지 마시고 커리큘럼 믿고 끝까지 가면 막판에 점수가 뭐한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어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뭐 좋은 얘기인데 아무튼 이 친구 얘기처럼 막판에 반복하면서 점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딱 합격하고 끝. 그래서 끝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다 합격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에 격언이 있죠. 격언. 자,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만 해도 공법 기본서 700페이지 다 머리로 외워갖고 시험 본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엉덩이 싸움이라고 그랬죠.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길 수가 없냐? 방금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방금 본 사람. 그래서 방금 봤던 사람은 문제 그대로 외워갖고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보기 위해서는 계속 뭐 해야 되냐? 반복.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2달 동안 5번 이상을 반복을 시켜드리니까 방금 본 게 돼갖고 기억이 나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또 까먹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거 누가 만든 얘기일까요?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데 노력하는 것보다 뭘 해야 된다고요? 방금 보기 위해서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막판에 반복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커리큘럼이 쭉 있는 거니까 하여튼 끝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2025년 을사년이래요. 을사조약이 있고 뭐 별로 좋은 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을사년인데 이게 이제 뱀띠가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고 그래. 지혜 막 탈피하고 허물 벗고 지혜의 상징이라서 자격증 취득하고 이럴 때 아주 좋은 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좋아요. 하여튼 내년도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내년도가 36회입니다. 하여튼 36회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게끔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공법 총칙 입문과정에서 비슷비슷하게 했죠. 조금 살 붙여갖고 조금 더 말씀드렸으니까 입문과정 볼 필요 없이 그냥 기본과정부터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총칙인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물론
없다. 자, 좀 쉬었다가, 근데 첫 번째 없냐? 첫 번째 국토법. 자,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